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정은혜입니다. 요즘 같은 폭염에 화재 소식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동형 콘센트인 멀티탭 사용을 올바르게 잘하고 있는지 점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멀티탭과 콘센트로 인한 화재가 해마다 증가해서 지난해엔 500건을 넘었고요. 특히 에어컨 사용량이 많은 여름철에 사고가 집중됐습니다. 최근 부산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어린 아이들이 숨지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합동 감식 결과 이들의 사고 원인의 공통점도 멀티탭에서 불이 시작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멀티탭에 에어컨 플러그를 꽂아서 작동해본 실험에서는요, 몇 시간 후에 멀티탭 배선 온도가 130도를 넘어서더니 불이 붙었다고 합니다. 에어컨처럼 전력 사용량이 큰 제품을 멀티탭에 연결할 경우에는 감당할 수 있는 전력량을 초과해서 화재 발생 우려가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현재 사용하는 멀티탭에 이런 과부하 우려가 없는지, 배선이 길다고 층층 감아서 잘못 사용하고 있진 않은지 꼭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오래 사용한 멀티탭은 새로 교체하시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7월 11일 금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의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팩트연구소 시간에서는요, 폭염과 관련된 잘못된 상식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월간 세금 시간에는 7월은 재산세를 내야 하는 달입니다. 재산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오늘의 퀴즈 드릴게요. 오늘은 세계 인구가 50억 명을 넘어서면서 유엔이 제정한 세계 인구의 날입니다. 현재는 8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다양한 인구 문제에 대해서 재조명해보는 날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요, 2025년 7월 기준 세계 인구 1위인 국가는 과연 어느 나라일까요? 인구 14억이 넘는 나라가 두 나라가 있는데요. 수도가 뉴델리, 카레 음식 하면 쉽게 떠오르시죠?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흑삼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 4분께, 또 청취율 조사 기간인 21일까지 팥빙수 쿠폰도 2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되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정보가 사실인지 혼란스러운 내용을 바로 잡아보는 팩트연구소 시간입니다. 기록적인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고 곳곳에서는 폭염과 관련된 온열 질환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폭염과 관련된 잘못된 상식을 주제로 팩트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정수 팩트체커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폭염과 관련된 잘못된 상식들 먼저 짚어볼 주제는 실내 작업은 폭염으로부터 안전하다입니다. 야외에서 땡볕을 받으면서 작업을 하는 것보다 실내가 더 안전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먼저 안타까운 소식을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난 7일 경북 구미시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베트남 국적 일용 노동자 A씨가 숨졌습니다. 이 A씨는 이날 오후 4시 40분쯤에 공사 현장 지하 1층에 앉은 채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이 됐는데요. 이 A씨는 퇴근 전 동료들에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 이렇게 말한 뒤에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발견 당시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는데 체온이 40.2도였다고 합니다. 이런 정황을 들어서 당국은 이 A씨의 사인을 온열 질환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A씨처럼 실내에서 작업하는 분들도 폭염에 노출이 되고 또 온열 질환에 걸릴 수 있습니다. 떼약볕을 쬐지 않는 실내에서 무슨 온열 질환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통계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감시체계 운영 결과입니다. 올해 5월부터 현재까지
응급실을 통해 들어오는 온열 질환 환자들을 집계한 건데요. 올해 온열 질환 환자는 1,228명이 응급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숨진 사람만 8명에 이르고요. 발생 장소를 보면 실외가 996명으로 81.1% 압도적으로 많지만 실내에서 온열 질환이 발생한 경우도 232건 1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내라고 해서 무조건 폭염으로부터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하긴 어제 대형마트 지하 주차장에서 카트 정리하시던 분이 사망하셨다는 뉴스를 봤는데, 네. 지하 주차장 같은 곳도 실내라기에는 그 열기 때문에 좀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두 번째는 온열 질환을 예방하려면 소금을 미리 섭취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건 사실일까요? 예전에 제가 한참 오래됐는데 제가 군대에 있었던 시절에는 여름에 야외 훈련 하기 전에는 알약으로 만들어진 소금을 나눠주고 먹으라고 했습니다. 이게 온열 질환을 예방한다 이런 취지였는데요. 지금도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부 공사 현장 이런 데서는 아직도 이 정제 소금, 알 형태로 만들어진 소금을 나눠준다고 하긴 하는데요. 이 온열 질환은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열부종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예전에는 이 소금을 섭취하면 온열 질환, 특히 열경련을 예방할 수 있다 이런 설이 많았는데 지금은 알약이나 가루 형태의 소금을 섭취하는 걸 권장하지 않는 흐름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의대 연구진이 소방관 28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습니다. 7월부터 8월 사이 기간 동안 강도 높은 훈련을 한 소방관들이 소금 섭취 시기와 섭취량에 따라서 온열 질환 위험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파악을 했는데요. 훈련 전에 섭취한 소금량이 많아질수록 온열 질환 위험도가 오히려 높아진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연구진은 예방적 소금 섭취가 온열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은 여름철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금이나 이온 음료를 별도로 섭취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밝힙니다. 다만 땀을 많이 흘렸을 경우에는 이온 음료를 통해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할 수 있다 이렇게 덧붙이긴 하는데요. 이온 음료 중에는 과당 함량이 높은 경우가 있어서 복용 시 주의해야 한다. 염분 섭취를 제한하는 질병, 심장질환이나 신장질환 등을 가진 환자는 이온 음료 혹은 염분 섭취 전에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 이렇게 밝힙니다. 고온에서 땀을 많이 흘리는 작업을 하신다면 충분한 물을 조금씩 나눠서 자주 드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기준은 15분마다 100ml부터 200ml 사이 이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뜨거운 날씨를 이기기 위해서 아이스 커피나 또 시원한 맥주를 먹는다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온열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될까요? 여름철에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를 해야 합니다. 더운 날씨에는 차가운 물을 섭취하는 게 체온 유지에 도움이 되는데요. 고온의 작업 현장에서는 약 15도 정도의 차가운 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술이나 카페인이 다량 함유된 커피, 탄산음료 등을 마시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하고요. 왜냐하면 이 술이나 카페인 음료는 체온 상승, 이뇨작용으로 탈수를 유발하기 때문인데요. 또 밤에는 숙면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도 하고요. 따라서 폭염 시에는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덥다고 갈증이 난다고 아이스 커피와 맥주를 마시는 건 오히려 갈증과 탈수를 부를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활기차게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면은 에너지가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들은 이렇게 폭염에 강한 걸까요? 여름철 언론의 사진 기사에 항상 등장하는 주제인데요. 어린이들이 떼학볕 수영장이나 물놀이장에서 재밌게 노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 제목은 폭염이 즐거운 어린이들의 주말 이런 식으로 뽑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어린이들은 폭염 속에서 놀아도 괜찮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이 어린이는 성인보다 신진대사율이 높아서 열이 많고요. 그리고 체온 조절 기능이 충분히 발달되지 않아서 땀 생성 능력이 낮습니다. 그래서 열 배출이 어려운 특성을 지니는데요. 따라서 여름철 기온이 높을 때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결과를 살펴보면 6살부터 13살까지 어린이 온열질환자의 60.8%는 운동장이나 공원에서 발생했고요. 52%는 12시부터 오후 5시 낮 시간 동안 발생한 걸로 나타납니다. 폭염 시 야외 활동을 피해야 되고요. 시원한 곳에 머물도록 이 어린이의 보호자가 지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안 같은 밀폐된 공간에 어린이를 잠시라도 혼자 두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름철 차량 실내 온도는 10분 만에 실외보다 20도 넘게 오를 정도로 급상승하기 때문에 절대로 아이 혼자 차량에 두고 내리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네, 폭염을 이기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들 사용하는 게 모자를 착용하는 겁니다. 이 모자를 쓰면은 머리가 뜨거워서 싫다라는 분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모자를 네. 쓰면 혹시 체온이 올라가나요? 각종 폭염 대비 수칙에 항상 빠지지 않는 것이 외출 시 햇볕 차단하기, 양산, 모자 이런 식인데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자를 쓰면 머리가 뜨거워져서 답답해서 싫다고 하시는데 네. 관련 연구를 찾아봤습니다. 스포츠 의학 및 체력 저널이라는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인데요. 잘 훈련된 9명의 러너를 섭씨 32도의 더위 속에 1시간 동안 달리게 했습니다. 한 그룹은 모자를 썼고 한쪽은 안 썼는데요. 모자 착용자와 비착용자 간의 유일한 미세한 차이는 모자 착용자의 이마 피부 표면 온도가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그룹의 전반적인 체온은 동일했으며 연구 결과 더위 속에서 달릴 때 모자 착용이 체온 조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실제로 모자를 쓰면 모자가 이마에 닿는 부분 아래 피부가 약간 덥게 느껴질 수 있지만 모자 때문에 온몸의 체온이 상승하는 건 아닙니다. 모자가 햇볕 화상을 예방해 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모자를 쓰는 것이 분명히 이점이 더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자의 윗부분이 바람이 잘 통하는 소재로 만들어지고 챙이 넓은 모자를 쓰는 게 햇볕은 가리면서도 머리가 뜨거워지지 않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네. 밀짚 모자나 메쉬 소재로 만들어진 제품을 착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화장도 하고 제모도 하고 피부 관리하는 남성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유독 양산을 쓰는 남자를 하남자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양산을 쓰면 하남자, 이건 어떤 맥락인 건가요? 남성들이 많이 활동하는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양산을 쓰는 걸 남자답지 못한 행동이다 이렇게 조롱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하남자는 상남자에 반대되는 의미로 쓰는 거고요. 네. 근데 워낙 더위가 심하니까 이런 주장이 요즘엔 반박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을 몇 개 가져와 봤습니다. 상남자가 머저리랑 동의어임 이런 댓글이 있었고요. 방에만 처박혀서 커뮤니티만 하니 밖이 얼마나 더운지 모르지. 양산 쓰면 하남자가 아니라 남의 시선 눈치 보여서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게 진짜 하남자지. 햇빛을 피하는데 성별 따지는 건 웃기다고 생각한다. 우산 겸용 양산도 있고 양산 쓴 분들도 많은데 더워 죽겠는데 무슨 남의 신경을 써.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양산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여성용의 이 레이스가 달린 하얀 양산이 생각나고 어쩐지 여성 전용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조선시대에는 이 양산을 지배층 일부만 사용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폭염 일수가 계속 늘어나고 강도도 세지는 만큼 남녀 가리지 않고 양산을 쓰는 시대가 곧 올 것 같습니다. 이 양산을 사용하면 습구 온도를 최대 3도 정도 낮출 수 있어서 열사병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하고요. 일본 환경성에 따르면 양산 사용 시 땀이 나는 양도 17%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박수 상승을 억제하고 체감 온도를 많이 낮추는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더워 죽겠는데 양산 쓴다고 뭐라고 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또 외국인 노동자가 열사병으로 사망을 했다, 이런 소식을 매년 듣게 되는데요. 한편으로는 더운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더위에 강할 것 같다라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까? 사계절이 뚜렷한 온대 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위에도 강하고 추위에도 강하냐? 그렇지 않잖아요. 더운 나라에서 온 사람들도
개인차가 분명히 존재할 테고요. 산업 현장에서 중요하게 보는 건 고온의 작업 환경에 신체가 적응을 했는지 여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베트남 출신 사망 노동자는 나이가 20대 굉장히 젊은 분이었는데요. 이 작업에 투입된 첫날 사망한 걸로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섬세하게 관리돼야 될 필요가 있었는데 이 외국인 근로자들 언어 소통 문제도 있고 그리고 미등록 이주민, 불법 체류 신분인 분들은 더 이 소통에 사각지대에 놓이는 측면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해마다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도 한국인들과 마찬가지로 폭염에 대해서 굉장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이런 점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팩트연구소 시간에는 폭염과 관련된 잘못된 상식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선정수 팩트체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매달 세금 이슈가 있는데요. 7월은 재산세의 달이라고 합니다. 오늘 월간 세금 시간에는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증권 텍스센터 김예나 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도 재산세를 좀 내보고 싶다. 이런 세금 고민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재산세라는 게 부동산을 보유하면 내는 세금이라서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토지나 주택, 건축물 뭐 이런 부동산도 있고 심지어는 선박이나 항공기 이렇게 소유하신 분한테 부과되는 보유세인데요. 실제 과세 기준은 매년 6월 1일에 그 자산을 누가 소유했는지로 이제 세금이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청취자분들이 주택분 때문에 이제 그 재산세를 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재산세는 7월에 주택분 같은 경우는 이제 2분의 1 절반을 내고요. 그리고 이제 건물 있으신 분들 건물분을 내고 9월에 나머지 주택분에 이제 또 그 재산세 절반 그리고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아파트를 한 채 보유하고 계시다, 거주하고 있는 이런 아파트 보유하고 계시다고 하면 주택분 재산세 같은 경우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두 번 나눠서 내게 되고요. 네. 7월에 고지가 아마 받으신 분도 계시고 이게 또 지방세다 보니까 각 시마다 조금 다른데요. 아직 고지서 못 받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7월에 고지되는 세금은 7월 16일에서 31일까지 이제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7월에 여름휴가도 가시고 하시기 그렇죠. 때문에 미리 네.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미리미리 네네. 챙겨야겠네요. 네네. 그 7월에 고지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재산세는 이렇게 신고를 할 필요 없이 고지서를 받는 대로 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5월 달에 알아본 종합소득세나 네. 혹은 이제 재산 팔았을 때 내야 되는 그런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이제 자진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세목들도 있는데요. 재산세 같은 경우는 이제 지자체에서 알아서 이제 부과하는 그런 고지서대로 납부를 하면 그런 되는 세금이라서 절차는 비교적 이제 간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 재산세가 그래도 계산 방식대로 좀 제대로 한 번쯤 부과된 건지 물론 이제 대부분은 올바로 고지가 될 텐데요. 간혹 이제 1세대 1주택 뭐 특례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든지 네. 아니면 특별하게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 뭐 오류가 있는 경우들도 좀 있어서 오늘 한번 말씀 들어보시고 혹시 오류가 있다면 그 받는 고지 그 납부서에 담당자가 통상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연락해서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오류가 있으면 당연히 이제 고지서를 새로 발급을 받아서 고지된 재산세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네, 그 말씀대로 재산세가 어떻게 부과가 되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 재산세는 어떤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게 되나요? 네, 오늘 이제 주택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주택재산세는 시가표준액,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이제 주택 공시가격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 공시가격의 60%를 곱해서 이렇게 과세표준을 구하는데요.
그 60%가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고 통상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택부는 60%, 건물 60%, 그리고 토지 같은 경우는 지금 70%를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공시가격 전체에 대해서 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만큼이 이제 과세표준 세금을 내는 기준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재산세 같은 경우는 세율이 4단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택금 보면 6천만 원까지 0.1% 이렇게 차차식으로 적용을 해서 3억 원이 넘는 분에는 이제 0.4% 이렇게 0.1에서 0.4% 4단계 세율을 이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가 한 15억 정도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15억이면 공시가격이 요즘에 이제 현실화율이 60%에서 한 70% 된다고 해요. 그래서 공시가격으로 보면 한 10억 원 정도 되실 것 같고요. 여기에 60% 공정시장가액을 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면 과세표준은 실제 세금 내는 기준은 6억 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세율을 0.1에서 0.4% 적용을 하고요. 네. 그러면 대략 한 300만 원 정도 이렇게 이제 재산세가 부과가 되실 텐데요. 네. 이게 이제 300만 원이 7월에 다 나오는 건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7월하고 9월 그러니까 150만 원씩 두 번에 이렇게 나눠서 부담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7월에 고지서 받는 만큼 내가 9월에도 한 번 더 내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게 납부세액이 좀 크지 않은 경우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 한 번에 이제 네. 일괄해서 부과가 되니까 9월에는 별도로 안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고지서 보시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어떤 세금이 계산된 과세 표준이나 뭐 세율 이런 것들이 또 안내가 자세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요즘에는 또 뭐 서울시에서 이택스나 그런 온라인이나 어플 들어가면 또 서울시는 이택스 그리고 그 외의 지역은 위택스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지자체 지방세다 보니까 사이트도 조금 다르긴 하고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지방세 계산해 볼 수 있는 계산기도 좀 편리하게 되어 있어서 한 번쯤은 좀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좋습니다. 혹시 그 1주택자 주택이 한 채인 분들에게는 감면 혜택이 있을까요? 네, 1세대 1주택 계산할 때는 맞습니다. 이제 좀 혜택이 있는데요. 크게 보면 두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이 그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더 낮게 적용을 해서 이제 세금 내는 과세 표준을 좀 낮게 적용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세율도 특례 세율을 적용을 받아서 세금 부담이 조금 적게 되는데요. 일단 1세대 1주택 그 특례를 적용을 받으려면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니까 이때 6월 1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체가 보유한 주택수는 한 채여야지 일단 1주택자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일단 그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가 아니라 43%에서 45%까지 요 금액에 따라 조금 다른데 그러니까 뭐 45%라고 해도 한 15% 더 낮게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더 낮게 적용을 하니까 실제로는 세금 내는 그런 과세 표준이 더 이제 낮아지게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1주택자 분들 중에서도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인 주택은 세율까지도 조금 더 낮게 적용하는 그런 특례 세율을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재산세가 4단계고 세율이 이제 0.1%에서 0.4%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례 세율 이렇게 이제 1세대 1주택 적용을 받게 되면 각 구간별로 0.05%씩 인하가 된 더 할인된 세율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0.1에서 0.4%가 아니라 0.05에서 0.35% 이렇게 이제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니까 아무래도 1세대 1주택자이신 분들 뭐 다주택자분들보다는 그 재산세 부담이 조금 더 낮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그 전영숙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분양은 작년 4월에 받았고 신고는 11월에 했습니다. 올해 재산세가 나오나요? 라고 하셨네요. 신고라는 게 어떤 말씀이실까요? 그러니까 전입신고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네. 요게 전입신고의 기준은 아니고요. 그 주택의 소유 같은 경우는 분양을 받으셔가지고 실제 등기를 하시거나
제가 뒤에도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등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잔금을 치르셔서 본인 명의로 6월 1일 기준에 이제 소유주가 되시는 경우에는 나오시는 거고요. 만약에 분양을 받으셔가지고 아마도 전입을 하셨다라고 하면 이제 소유 절차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전입을 하시지 않았을까 추정은 되는데요. 네. 그 이제 6월 1일자로의 변동 사항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그러면 그 1세대 1주택인데 9억 원을 넘는 주택이면은 낮은 세율을 적용 못 받지만 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거를 낮게 적용을 받고 그 재산세 부담이 다주택자보다는 더 줄어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이면서 9억 원 이하의 주택은 이제 세율까지도 더 낮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9억 원이 넘더라도 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올해도 이제 특례 비율로 43%에서 45%까지 좀 낮게 적용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택이 두 채 이상이시거나 혹은 이제 법인이 뭐 주택을 보유했다거나 이런 경우는 이제 일괄적으로 60%를 적용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이제 다주택자에 비해서 재산세가 조금 적게 나올 수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혹시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으면 그 재산세가 절세가 되나요? 요 공동명의, 단독명의 늘 그 고민이 많은 네. 그런 부분일 텐데요. 일단 재산세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사람과는 크게 상관이 없고 그 주택의 물건별로 매겨지는 세금이라서 단독명의든 공동명의든 일단 전체 세금은 동일한 세금이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산세 측면에서는 이제 공동명의 보유해도 특별히 절세가 되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공동명의로 이제 뭐 예를 들면 부부가 소유를 하시거나 이런 경우도 많으실 텐데 이런 경우는 고지서상의 재산세가 지분별로 따로 부과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남편, 아내 이렇게 절반씩 50%씩 지분을 보유하고 계시다고 하면 각각 50% 지분에 대해서 이제 고지서가 따로 이제 발송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네. 실제로는 물건별로 계산이 되니까 각각 고지서 받으시더라도 요거를 이제 합산한 기준으로 이제 보시면 결국에는 이제 같은 금액이 될 거고요. 그래서 공동명의이신 분들은 특히 이 고지서를 각각 다 두 장을 다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5059님이 네. 70세 이상 주택 구입 시 세금 할인이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어떻게 네네. 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그거는 재산세 측면은 아니고 네. 취득세 관련돼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러면은 이렇게 재산세는 특별히 이제 그 고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혜택이 있진 않고요. 이제 재산세랑 별도로 제가 종합부동산세도 오늘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종합부동산세를 내시는 분들은 이제 고령일수록 세액공제로 해서 그 이제 세액공제 부분만큼은 세금을 좀 깎아주는 혜택들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그러면 올해 재산세가 작년에 비해서 혹시 올랐나요? 재산세가 저도 사실 그래서 뭐 이제 방송 준비하면서 저도 미리 한번 그 조회를 해보고 또 이제 기사가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난해 대비해서 재산세가 한 10% 정도 더 올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재산세를 계산하는 구조 자체는 지난해와 거의 동일하거든요. 네. 근데 아무래도 공시 가격이 좀 상승분이 반영이 돼서 지난해보다는 좀 세금 부담이 지역별로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좀 많아진 부분이 더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재산세 한번 지난해랑 비교해 보시면 그 체감되는 부분이 이제 공시 가격 변동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디서 조회가 가능할까요? 온라인이나 뭐 모바일 어플에서도 편리하게 요즘에 조회가 가능하신데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택스 또는 S택스라는 또 모바일 어플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군데서도 확인이 되고요. 그 외의 지역에는 위택스 사이트에서 조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서가 지금 이제 막 도착을 지역별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받으신 분도 계시고 아직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우편으로 받으시는 분들은 주민등록상의 이제 주소지로 이제 송달이 됩니다. 요즘은 사실 전자고지로 받으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네. 이제 전자고지로 받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는 이제 이메일이나 카카오
카카오톡으로 받으시거나 아니면 뭐 토스, 네이버 앱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받게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지금 오늘 방송 들으시고 아직 뭐 확인을 못했는데 좀 궁금하다 하시면 말씀드린 이텍스나 위텍스 사이트 혹은 정부24 사이트에서도 이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납부가 7월 말까지라고 하셨죠? 맞습니다. 이제 7월분이 이제 31일까지 납부를 하시면 되고요. 이제 납부는 고지서 상에 있는 그 가상계좌 번호, 뭐 계좌 번호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가상계좌 번호로 이체를 하시거나 그리고 이제 신용카드로도 뭐 요즘은 뭐 신용카드사별로 뭐 이런 혜택을 비교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신용카드로 납부를 하실 수도 있고요. 이제 온라인으로 보시면 이제 말씀드린 이텍스나 위텍스 사이트에서 바로 납부번호 조회를 하셔가지고 납부하기 누르는 또 그런 버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납부하실 수도 있고 ARS 통해서 전화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이런 전자상이 아니고 은행에 가서 뭐 창구에서 당연히 방문하셔서 내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재산세 관련해서 문의나 혹은 재발급을 받으셔야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의 세무과에 또 문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깜빡하시고 이 납기안을 내지 않으시면 3% 가산금이 또 부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 잊지 않고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납기 안에 내야 하겠네요. 네네. 올해 상반기에 주택을 팔거나 또 사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만약에 집을 팔면 집을 1년간 보유한 기간으로 나눠서 재산세를 내게 되나요? 그렇죠. 이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이제 보유세가 다 마찬가지인데요. 요거는 이제 나눠서 내는 게 아니라 보유세 같은 경우는 매년 6월 1일에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1년치의 보유세를 그냥 전체를 다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안분을 해서 뭐 기존에 집을 파신 분과 사신 분이 이렇게 나눠서 부과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을 때 이제 뭐 본인 소유된 기간에 지금 재산세가 부과가 되냐 문의를 주셨었는데요. 이게 특정한 과세 기준일, 그러니까 6월 1일에 소유주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1년치를 전체 다 부담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 날짜에 따라서 그 재산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집을 팔아서 6월 2일 날에 소유권을 넘겼다. 네. 그러면 이제 7월하고 9월에 이 두 번 고지서 받으실 때 이미 내 집이 아니잖아요. 그죠? 등기도 넘겨주고 했으면. 근데 이제 이미 내 집이 아니라고 생각하셨는데도 고지서가 이제 다시 받게 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년치 부과된 재산세에 대해서는 이미 소유권을 넘겨서도 이제 본인이 내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절세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뭐 이게 집을 사고 파는 것들이 시기가 뭐 조절하는 것이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해야 되기는 하겠지만 만약에 이제 뭐 상반기나 뭐 6월 근처에 사고 파는 그런 매매가 있으시다고 하면 파시는 분들은 6월 1일 이전에 파시는 게 좋고 이제 사시는 분들은 6월 1일 이후에 취득을 하시는 게 한 해치의 그 보유세를 좀 절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금방에 좀 매매를 하시려는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면 요 시기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6월 1일이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부동산을 사게 되면은 계약을 하고 또 중도금 납부를 하고 잔금을 내고 이전 등기하고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더라고요. 그렇죠. 네네. 언제 정확하게 양도하는 시기로 보면 될까요? 네. 이 6월 1일이 중요하다 보니 네. 세법상의 소유가 되는 그런 시기를 좀 알아두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뭐 일반적인 절차들이 잔금을 준 날, 그러니까 대금을 완전히 청산한다. 보통 이제 뭐 현금 기준으로 봐도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잔금 뭐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이제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잔금을 준 날이 기본적인 뭐 매도일 그리고 이제 사신 분 입장에서는 매수일이 될 텐데요. 근데 이제 세금이나 뭐 여러 가지 대출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하시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잔금은 다 안 치렀지만 소유권을 먼저 이전을 해가지고 그 등기부 등본상에 그 이전이 된다고 하면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이 바로 매도일이나 매수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잔금 정산일이나 요 등기 접수일,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둘 중에 빠른 날이 본인의 소유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잔금은 6월 1일 지나서 6월 2일로 지나서 치렀지만 5월에 미리 소유권 이전을 해줬다. 그러면 이미 매수자에게 그 세법상의 소유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6월 1일 기준으로는
매수하신 분이 전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그 말씀하시는 것처럼 7월과 9월에 2번 내게 되는데 네. 이 종합부동산세를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이 종부세는 재산세와 또 별도로 내야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앞서 지금 말씀드린 재산세 같은 경우는 물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냥 뭐 좀 누구나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세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일정 금액의 부동산을 넘게 이제 보유하게 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한 번 더 세금을 낸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이나 토지, 건물, 뭐 선박까지 그런 재산세가 부과되는 범위들이 좀 넓고요. 반면에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 종부세는 특정 이제 고액 부동산에 한 번 더 이제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는 앞서 이제 공동명의 말씀드리면서 이게 인별로 사람별로 합산한 기준이 아니라 물건별로 각각의 이제 뭐 건물이나 주택별로 세금을 매긴다고 했는데요. 요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사람별로 인별로 합산한 공시가격 기준으로 이제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그래서 주택 같은 경우는 1세대 1주택은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넘는 경우 그리고 이제 2주택 이상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는 사람별로 그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는 경우에만 이제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12억 원, 9억 원은 기본공제로 좀 빠지게 공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이 부분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 12월에 한 번 더 고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7월과 9월 주택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고지를 받게 되시는데요. 만약에 이제 공시가격이 16억 원 정도 되는 주택을 보유했다라고 하면 단독 명의로 이제 보유했으면 16억 원에서 기본공제가 12억 원이기 때문에 초과되는 4억 원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가 매겨지게 되고요. 네. 네. 이제 만약에 공동 명의로 절반씩 보유를 하고 계시다 그러면 각각 보유한 그 공시가격이 16억 원의 절반인 8억 원이잖아요. 근데 이제 인별로 다주택자 같은 경우도 이제 9억 원씩은 다 공제가 되기 때문에 9억 원씩 공제가 되면 실질적으로는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공동명의로 수유하는 게 아무래도 세금 부담이 적을까요?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네 맞습니다. 무조건 적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종합부동산세가 공동명의 같은 경우에는 1세대 그냥 단독명의보다랑 같거나 혹은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대체로 부동산은 아무래도 이제 가족분들 중에서 한쪽 분이 많은 지분을 혼자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좀 분산해서 공동명의라든지 이제 물건별로 좀 나눠서 보유를 하시는 게 전반적으로 세금은 조금 적은 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도 인별로 이렇게 합산된 게 결국에는 세율이 이제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네네. 한 분이 많이 가지고 계시면 이제 높은 세율을 더 적용을 받게 되고요. 그 부동산에서 나오는 임대소득이라든지 또 이제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낼 때도 이 세율 자체가 이제 다 누진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공동명의가 유리한 경우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아마 그 공동명의가 더 불리한 때도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과거에 이제 특정한 그 기간 동안에 공동명의가 오히려 더 불리하게 이제 세액공제나 이런 혜택들을 못 받는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쨌든 다 개정이 돼서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는 공동명의도 이제 단독명의 계산한 방식이랑 계산해서 더 유리한 쪽으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대체로는 공동명의가 좀 유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재산세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월간 세금 시간 오늘은 재산세와 종부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삼성증권 텍스센터 김혜나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퀴즈 정답은 인도였습니다. 8698님 인도, 7666님 인도, 6519님 인도 꼭 한 번은 가보고 싶은 나라예요. 인도.
0154님 인도, 저는 차도로, 사람은 인도로라고 보내주셨네요. 센스 있는 문자 모두 감사드리고요. 상품 받으실 퀴즈 당첨자는 중복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게시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 유념하시고요. 전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은혜였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